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양계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오늘 한 분 보내주셨네요. 강수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일 자율구독료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콜드블루님, 신보경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슈를 4개 이슈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아마 결론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저는 구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한길의 구속영장 청구 국면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한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한길이 나를 구속시키면은 정권 종말을 앞당길 거다. 미국에서 나는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나는 지금 초청받은 몸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석유 전쟁 때문에 조금 연기되어 있을 뿐이지 나는 지금 워싱턴 초청받은 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장동혁이 지금 워싱턴으로 갔고 친장 멤버들이 지금 워싱턴에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서 또 한국인 그 소위 우파 세력들 또 특히 윤핵인 극우 세력들을 현지에서 장동혁이 만나려고 이래저래 지금 손을 뻗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확실한 지금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소문이 지금 있고 뭐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근거를 또 그것을 비공개 처리했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동혁한테 연락 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있던 내용들이 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장동혁의 방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장동혁의 워싱턴 행이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간 것인지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워싱턴에 간 장동혁의 꿍꿍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란과 레바논에 250만 불, 이란에 50만 불 인도적 지원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레바논에 200만 불을 이미 그 지난 19일인가 3월 19일인가 이렇게 해서 벌써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불이 지금 이란과 레바논,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나라죠. 여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현금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미국과 지금 적대적인 지금 다툼에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그 금품 살포를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자칫 뭐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진우와 박민식, 부산 정치에 있어서 주진우도 책임이 있고 박민식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부산 정치를 위해서, 부산의 보수 정치를 위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순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방금 4개 순서 뭐였습니까?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문제, 장동혁 그 꿍꿍이가 뭔지,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란 레바논에 250만 불 인도적 지원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주진우 박민식 이제 공천 탈락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든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고 했지만은 주진우가 지금 한동훈을 상당히 지금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주진우가 그런 입장에 서면은 본인의 미래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귀뜸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마지막 이슈로 해가지고 주진우 박민식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전한길 주제입니다. 전한길이가 결국 구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권 종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속하면 정권 종말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허세가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 허세 안 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날요, 지난 일요일 날,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지난 12일 날 법부정에서 이미 제가 전한길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이것은 전한길은 단순히 유튜브의 말 실수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지금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그 상당히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국가의 어떤 뭐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게 지금 구독자가 상당히 많고 이것이 한번 그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슈 자체가 그냥 가짜 뉴스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위기라든지 또는 석유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나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은 단순히 뭐 익스큐즈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사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그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대통령 비자금의 문제, 그 다음에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했다. 이런 군사기밀 중국 유출설, 그 다음에 대통령 해외 빼돌린 뭐 1조 상당의 1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해외에 빼돌렸다. 이런 지금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물론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가짜 뉴스로 치부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학력 허위 주장 관련해서 저는 뭐 더 이상 이거는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역시 이준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물고 늘어지는 이런 학력 허위 주장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석유 비축유 90만 배를 울산에 있는 이것을 북한 유입, 중국 거쳐서 북한 유입됐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거는 진짜 이게 어딥니까? 베트남으로 지금 팔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만은 어떻든 이것이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그렇게 보내졌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렇게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만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처럼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통,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론장에 있어서 그렇게 여론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공론을 교란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 12일만 하더라도 그때는 경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을 향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해서 그 다음에 검찰이 좋다,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4월 14일 전한길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혐의, 이런 형사범죄의 어떤 혐의가 소명되었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한길의 범행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검찰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영장 구속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뭡니까? 영장실질심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은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하는 또 그 혐의가 소명이 덜 됐다. 그렇게 검찰의 혐의가 소명이 덜 됐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기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제, 그 다음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절차 요거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냥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받아서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전환기를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피의자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전환길에 구속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을 했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은요, 경찰이 신청을 했을 때보다 검찰 청구 단계에서 그 범죄 혐의의 구성이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더 혐의가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즉 검찰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 판단이죠.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문 기일이 잡히면은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도 정면으로 전환기는 구속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은닉, 반복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달리 한번 해본다면은 영장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영장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바로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전환길의 죄질과 반복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전환길은 결국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한 번의 우발적인 실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그런 소재만 골라가지고 계속 자극적으로 던지고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정부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와 불신을 키우고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그 윤핵인 세력이고 또 극우의 상징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전환길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큰 소리를 치느냐. 본인이 백악관 초청을 받았는데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5월 달로 연기됐다. 백악관 초청이. 이런 나를 구속시키는 걸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구속되면은 정권 종말의 길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된 외교 사실이라기보다는 전환길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전환길의 말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퍼뜨린 의혹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근거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거는 그런 일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든지 자기가 뭐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그렇게 90만 그 석유 비축유 90만 배럴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처럼 확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근거를 내놓으면 돼요. 나는 이것을 믿었다. 확실하게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자기 신병 처리 가능성 자체를 거대한 어떤 정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정치적인 핍박 대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한길이는 나를 구속하면 내가 윤핵관의 순교자가 되고 정권이 무너질 거다. 이런 허세를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자기가 순교자가 되고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요. 정권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 정당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없다. 전한길 한 사람 구속 여부가 정권 종말로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완전히 허장성세입니다. 반복적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법대로 판단하는 거 그게 무슨 정권 종말입니까?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볼 것은 딱 간단해요. 이번 사건 이게 정치적인 이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단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법원에서는 이것만 보면 돼요. 우선 첫 번째, 허위성이 소명되느냐? 허위가 아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 됐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됐느냐? 유통의 반복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우려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법원에서는. 정치적인 뒷배경이니 자기가 무슨 윤핵관의 선봉장이고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정치 프레임, 핍박 프레임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 봤자 그것은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번 판단 박해 문제입니다. 판단 박해 문제. 그래서 검찰은 이미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충족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전한길의 지금 태도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한길이 검찰에 사전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 검찰 신문 단계에서 출석하면서도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반성이나 해명을 한 것이 아니고 하명수사다. 자기를 잡아들이도록 하명수사한 것이다. 정치보복이다.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속시키면은 정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로 해서 자기 거구 지지층들을 흔들면서 사건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법원 검찰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왜 구속 필요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 가능성마저도 자신에 대한 그 윤핵관 선동의 재료로 쓰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법원은 오히려 더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한길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그 허세는 법원이 그 허세에 흔들리느냐? 절대 법원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전한길이가 나를 구속하면 정권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법관에 대해서 영장 법관에 대해서 협박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그냥 과장된 자기 신화일 뿐이에요. 과장된 허장성세일 뿐입니다. 이제는요 전한길의 어떤 이 완전히 목청 높이고 하는 이런 짓거리보다 법원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 법리에 따른 판단 이것을 해줄 그런 지금 타이밍에 이르러 있다.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요. 전한길의 이 사건을 본다면은요.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라든지 또 상당히
그 반복의 위험성이라든지 소명 부족이라든지 근거 제시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또 도주 우려까지야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 계속 나오면은 전환길이 입까진 전환길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환길은 또 더 심하게 떠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재범의 우려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전환길은 결국은 구속될 것 같습니다. 구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정권 종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짓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어떤 상식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해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전환길 문제는 전환길 구속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의 워싱턴 꿍꿍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장동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동혁이 미국 가서 워싱턴 가서 뭐 하냐. 또 그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보니까 장동혁이 친장 멤버들이 장동혁하고 김민수만 데리고 이렇게 장동혁이 갔는가 했더니 친장 의원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내쳐놓고 미국 그 워싱턴에 지금 속속 3명인가 지금 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도대체 워싱턴에서 장동혁 무리들이 모여서 무슨 꿍꿍이를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같은 지금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국내에서 이런 기자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호텔 안에서 이방 저방 다 이제 각자 호텔 다 방을 점거하고 있을 거니까 회의실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니면은 장동혁 방에 모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대체 이제 그 뭐 그렇게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도대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살아나느냐 또 우리가 당권을 계속 이어가고 당권을 재창출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 굴리고 하는 거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지금 저는 그 꿍꿍이가 도대체 뭔지 그것이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제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한번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여러분들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번 그 장동혁의 워싱턴 행을 보면서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외교 일정 전혀 아니다.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서 도망 나간 거다. 저는 어쨌든 뭐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지로 지금 한국에 있기도 한국에서 환영하는 지방선거 그 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도망 나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봅니다. 뭐 좀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한국 현실에서 도피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어떤 의도로 갔느냐, 즉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재장악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그런 정치 행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은요 당연히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 이후에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런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해서 지금 워싱턴에 다 모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힘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당 안팎의 혼선은 커지고 있고 공천 자범, 책임론, 그 다음에 지역 민심 위반이나 지도부 무능 비판이 동시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장기간 국내 전선을 비우고 워싱턴으로 그렇게 날아갔다면은 국민과 당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챙겨야 할 것이 도대체 선거입니까? 아니면 선거 이후에 어떤 권력투쟁, 선거 이후에 당권을 재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사람 그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챙겨야 할 것이 뭡니까 도대체? 당장에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미국 방문의 그 일정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일정을 짰어요. 미국 정가 접촉을 한다, 의회 인사를 면담을 한다, 또 동포 간담회를 한다, 한미 관계의 어떤 메시지를 뭐 내겠다. 모두 뭐 외교적인 이런 언어로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요,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서 본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외교가, 그리고 또 대미 메시지를 내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외교 안보 전문가나 미국 통 실무진이나 또 한미 관계 전략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외교 안보 전문가가 동행했습니까? 미국 통이 동행했습니까? 한미 관계 전략가가 동행했습니까? 김민수를 끌고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면은, 이런 그 전문가들은 전혀 없어요. 출국을 함께 한 인물은 김민수였습니다. 김민수가 무슨 외교 전문가입니까? 지금은 보수 강성 지지층, 윤어게인 정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 그게 지금 김민수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겁니다. 왜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김민수를 끌고 나갔느냐? 동행했느냐?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번 방미의 성격은 이미 그 자체로서 그냥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후속적으로 그 하루 이틀 후에 후속적으로 3명이 합류를 합니다. 김대식 의원, 김장겸 의원, 조정훈 의원. 이 세 사람이 지금 아주 확실한 친장동혁이죠. 이 세 사람도 보니까요, 미국 문제를 다뤄온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미국 전문가입니까? 이 세 사람은요, 외교 실무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속팀, 즉 장동혁, 김민수, 그 다음에 김대식, 김장겸, 조정훈, 완전히 지금 장동혁, 찐 장동혁 그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장계 세력 과시팀에 가깝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국민 눈에는요, 미국에 가서 뭘 성사시키고 오려고 하느냐. 소수 제1 야당이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이런 제1 야당이, 아무리 제1 야당이라 하더라도 희발이 없는 그런 제1 야당이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뭘 성사시키려고 하느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뭔가 성과를 가지고서 귀국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눈에는 이미 이 사람들은 장동혁 팀, 이번에 그 같이 갔던 그 현역 의원 5명 팀은 이 5명으로 해서 뭔가 성과를 거둬낼 그런 팀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미 국민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그것보다는 국민들은 이 5명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일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에서 누구를 규합하고 어떤 그림을 만들려느냐,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방미는요, 국익 외교의 장면이라기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사전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한 이런 해외 연수팀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석연치 않은 그런 정황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도 제가 언뜻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물 한 모금 하고 하겠습니다. 모두에 언뜻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 어느 윤어게인 성향의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장동혁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고민 중이라는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 처리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혹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게 들리느냐, 그 자체가 장동혁에 대한 불신의 근거죠. 방미 동행 인선과 방미 동행자 김민수를 비롯해서 친장 그룹들이 지금 워싱턴에 모였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하는 이런 방향, 그것은 이미 거기서 윤핵인 세력들 만나고 규합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살궁리 모색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이 본인이 외교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같이 가는 김민수가 외교 전문가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까 누구예요? 김장겸, 또 누구였죠? 김장겸, 김대식, 조정훈이. 이 사람들이 외교 전문가입니까?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 통도 아니고 단순히 국내에서도 강성 정치인들, 강성 거구 정치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 집결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순수한 외교 행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윤핵인 제외의 지지층을 접촉하고 또 강성 보수층의 그 어떤 불씨를 해외에서도 한번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장동혁 팀의 워싱턴 행을 도피와 포석의 이중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도피와 포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의 상황에서 장동혁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고 지원 유세를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한국의 현실에서 이미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피를 한 것이다.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도피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 포석을 놓기 위해서 머리 굴리러 해외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중행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장동혁 워싱턴의 꿍꿍이를 도피와 포석의 이중행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지방선거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장동혁과 친장계가 이미 지선 참패 이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선거는 어차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패배 뒤에 책임 통감하고 사퇴를 한 뒤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을 재장악하게 된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강성당심을 묶어둬야 됩니다. 자기들 편, 자기에게 표줄 사람들을 딱 묶어둬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여전히 강성이다, 윤핵인이다, 고정표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장계, 친장동혁계 의원들이나 원내외 의원들을,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들을 결속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당대회 룰 있잖아요. 당대표 뽑는 룰을 장동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머리짜내로 지금 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에 앉아서 그렇게 그런 지금 꿍꿍이를 지금 버리고 모색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장동혁이 책임진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진다. 물러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당의 정치는 룰의 정치죠. 이번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만일 배지를 달고 원내 진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동혁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전당대회에 재도전하고 한동훈도 또다시 당내에 복당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번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 장동혁의 당대표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일반 국민 대 당원 비율이 50대 50만 돼도 한동훈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룰을 누가 만들었냐? 당권파가 만들겠죠. 그 당권파는 누굽니까? 친장동혁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 조직하고 전당대회를 설계하는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룰을 20대 80, 30대 70, 40대 60 이런 식으로 당원 비중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꿍꿍이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에 뭐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당대회 룰을 짜는 사람이 당 사무총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김대식이, 조정훈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그렇게 김장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만일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하고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당대회 룰을 장동혁한테 유리하게 짜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 그런 식으로 20대 80, 당원 비율이 80, 70, 6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원 비율이, 책임당원 비율이 지금 훨씬 높게 이렇게 짠다면은 50대 50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짠다면은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이런 또다시 도전해볼 만한 당대표를 도전해볼 만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결국 지방선거는 망쳐도 당권만 다시 쥐면 된다는 개떡 같은 이런 어떤 정치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머릿속에. 장동혁 머릿속에 예? 지방선거는 망쳐도 당권만 다시 쥐면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정치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워싱턴 행은 더 나쁘게 보입니다. 더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거를 지방선거 지금 깨지고 있는 지방선거, 희망 없는 지방선거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 패배 후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진영이 살아남을 길을 찾으러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이 무너져도 친장계는 살아남고 선거는 저도 당권만 다시 잡으면 된다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정당 정치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나쁜 것은요. 이런 계산 속에서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지역 당원들,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들, 지지자들의 절박함은 철저히 그냥 소모품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거죠. 지도부가 속으로는 패배 이유를 계산하면서 겉으로만 선거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비열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또 역시 정리 한번 딱 해볼게요. 다시. 장동혁이 워싱턴 행을 한 것은요. 외교 목적으로 외교 행보를 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윤어게인 결집 의혹을 더 크게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장계가 속속 현지에서 집결을 했어요. 지금 친장계 원내 의원들은 딱 그냥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박정원 의원인가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친장계예요.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요게 딱 골수 친장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거 지원보다도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재장악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외교 전문가도 대동하지 않았고 미국 통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강성 지지층 정치와 연결되는 인물들이 쪼르륵 나가가지고 워싱턴에서 무슨 거기에서 해외여행 나갔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장동혁이 워싱턴에서 챙기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챙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패배 이후에 자기 정치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워싱턴 행은요. 진짜 수상해요. 진짜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수상함의 중심에는 외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뭔가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윤어게인 결집, 친장계 결속, 지선 이후의 당권 재도전 포석 이런 것들을 위한 의혹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이란 레바논에 지금 250만 불이 넘어갔어요.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냥 있겠습니까? 한국에 불이익 주지 않겠습니까? 자, 250만 불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란에 50만 불, 그 다음에 레바논에 200만 불, 이렇게 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다시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코가 살살 지금 막히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요, 이재명 개인이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부 발표를 해서 그렇게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서 레바논에 200만 달러, 그리고 ICRC를 통해서 그렇게, 이것도 국제 무슨 인도적 무슨 기구입니다. ICR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에다가 줘가지고 이란에다가 5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2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란에 50만 달러. 형식만 놓고 보면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고 또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단순히 이런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이것만으로, 형식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주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상대가 받아들이는 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요, 트럼프입니다. 지금 이란, 레바논 이쪽 상대방의 적대 국가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트럼프의 미국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 발언으로 해서 이미 큰 이스라엘과의 외교 갈등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로부터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거, 홀로코스트를 가볍게 다룬 어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반발을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불러왔고, 우리 외교부는 그 취지가 왜곡됐다, 당신 이스라엘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 문제 제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레바논 지원, 이란 지원까지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산 지원으로서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한국 정부 의도하고 무관하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겁니다. 한국이 중동 문제에서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데 그 기울고 있는 것이 반 트럼프까지는 아니지만 비트럼프 쪽, 트럼프 미국의 상대방 국가에 자꾸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한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은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변수입니다. 자,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라 하더라도요, 정상적인 행정부라면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으로 보고 바로 관세 보복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대이란 체제 하에서도 인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어떤 결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 밖의 결단을 내려놓은 사람이 지금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대로 정상적인 그런 트럼프 행정부에서 판단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최근에도 트럼프는요, 이란 항만 봉쇄를 선언하고 이란 선박을 향해서 극단적인 경고까지 내놓는 등 아주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AP통신, 로이터 이쪽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중동 전쟁,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해서 국제 유가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한국도 유조선 지연, 원자재 차질 이런 것들로 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지금 완전 비상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법적으로 꼭 어떤 정교한 논리를 세워서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오판입니다. 자, 트럼프 본인이요, 만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국이 이란과 뭔가 뒷거래 하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봐요.
한국이 이란 쪽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미국 기조하고 엇박자를 낸다. 트럼프가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이란으로부터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앞으로 길게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오게 되겠죠. 관세든 통상 압박이든 충분히 돌발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이런 그런 카드의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문가 그 빅터 차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란과 별도 접촉에 나설 경우에 트럼프가 추가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를 아예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 봐요. 인도적 지원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한꺼번에 부르고 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왜 공개 공방을 벌이고 이런 외교 전쟁까지 외교적인 갈등을 빚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 분쟁. 여기에 있어서 그 독도라고 이스라엘 그 외교부의 지도에는 독도라고 쓰고 있어요. 또 그 제피니스 씨가 아니고 동해 이스트 씨입니다. 그래서 동해라고 표기하고 독도라고 표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독 다른 나라는 이거는 그냥 돌섬이다. 또는 표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또 일본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르웨이니 어디니 이렇게 스웨덴이니 이런 나라들도 모두 다 일본해라고 다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독도라고 쓰고 동해라고 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왜 갈등을 벌입니까? 왜 외교 갈등을 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란하고 레바논에 연속해서 지원을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현금 지원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외부에서는 특히 트럼프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는 내 뜻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게 훨씬 더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게 완전히 오비일학입니다. 예? 지금 시기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지금 아니고 다른 때, 나중에 가서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란 지원, 레바논 지원, 이거는 지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진우하고 또 박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진우. 공천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그 단계 모함 사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게 주진우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미래의 정치 향후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에 또 박민식 부산 북구갑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박민식은 북구에서 지고 나서요. 그리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분당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분당 사람 박민식, 이제 더 이상 북구갑에 기웃거리지 마라. 제가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는 단계 사건, 공천 절차 끝났으니까 이제는 단계 사건, 그것이 모함이었다. 단계 모함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또 한동훈 제명시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그게 주진우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지금 옳은 선택의 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경선 끝났죠, 그죠?
모든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는 이런 계산도 끝났습니다. 부산시장 공천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딱 하나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본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겠느냐. 박형준이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그 다음에 또 북구갑이 지금까지 전재수의 북구갑이 민주당 지역구였으나 이것이 뭐 보수 쪽에서 더 이상 민주당 지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목표, 그쪽에 목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답은 결정 내리는 답은 어렵지가 않아요. 북구갑 문제는요, 더 이상 한동훈 견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하나가 아닙니다. 부산시장 선거 전체와 연결된 전략 지역입니다. 한동훈이요, 북구갑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 흐름이 부산시장 선거까지 이어지면은 박형준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부산 정치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갖는 동원력과 상징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구갑에 굳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서 내부 전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에게 지역구를 뺏기게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선거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북구갑에서도 싸우고 부산시장 본선에서도 싸우겠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실속 없는, 전략 없는 이런 무모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진우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주진우 의원에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단계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함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북구갑의 후보를 꼭 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진우는 북구갑에 공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당이니까 후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당이기 때문에 그 후보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공천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요, 부산시장 본선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당이니까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원칙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주진우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선거를 생각한다면, 부산시장 선거를 생각한다면 실제 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읽어야 돼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제라도 입장 바꿔야 됩니다. 경선 때는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장동영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또 공간이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의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끝났잖아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주진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요. 특히 한동훈 제명 문제와 그 과정에서 주진우는 가장 단계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내 법률단장으로서 이 사건을, 단계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침묵으로 단계 모함을 긍정하고 제명을 정당화시켜줬잖아요. 침묵으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말을 하지 않아서 신뢰를 잃었죠, 이미. 이제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진우 개인에게도 길이 열리고 박형준 선거에서도 도움이 되고 부산 보수 미래에도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진우는 그렇게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주진우 진짜 진실을 이번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도 조금 모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선 때는 박형준 시장도 본인에게 불이익, 아무래도 주진우가 당권파니까 또 윤의개인하고 윤석열 어쨌든 윤의개인 쪽이고 친윤 쪽이고 그러니까 박형준도 지금 현역으로 아무리 현역이지만은 그 공천 탈락할 가능성도, 경선 탈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이 그 당시에 모호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입장 표명을 좀 애매하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경선 때는 조심스러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당내 공천을 받았잖아요.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본선입니다. 본선에서는 무엇이 목표입니까? 네? 넓게 가야죠. 넓게.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더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박형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동훈하고 거리 불필요하게 거려두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흐름을 끌어안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쪽에 손을 내밀고 그쪽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개인의 체면 세우는 그런 문제가 선거가 아닙니다. 부산 전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동훈을 견제 대상으로만 본다면은 그거는 본인이 나는 시장 선거에서 나는 전재수한테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 판을 그래도 한 표라도 이기면 되잖아요. 한동훈 도움 받아가지고 더 붐이 일어서 그렇게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판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박형준 시장도 또 주진우 의원도 모두 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배척해가지고 한동훈을 손잡으면은요, 도움이 되면 됐지, 큰 도움이 되면 됐지, 결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고 한동훈 손잡는다고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공천까지 받았는데. 또 주진우도 한동훈 배척해가지고 배척하는 그런 모션을 해가지고 시장 공천 받는데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 쳐닫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끝났잖아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주진우든 박형준도 이제는 한동훈 손잡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할 겁니다. 자, 이제 박민식 전 장관한테도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인은 분당 사람이라고 자기가 SNS에 여러 번 올렸죠. 나는 분당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산 사람 아니다. 북구갑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당 사람이라고 했듯이 이제 더 이상 북구갑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결론적인 얘기로 합니다. 먼저 정치는 선택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승부할지, 어디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삼을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식이는 서울로 떠났죠. 분당으로 떠났습니다. 한번 떠났으면은요, 그 선택에 대한 무게도 책임도 져야 되죠. 본인이 이미 분당 쪽으로 정치적 기반을 옮겼고 더 이상 북구갑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미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떠나놓고 이제 다시 판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북구갑이 보궐선거가 지금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거기에 내 자리다. 적자처럼 다시 나서는 그 모습 주민들한테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SNS 썼지만은 제가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를 10년을 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그쪽 북구, 사하구 그쪽 지역에 기반이 있는 대학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제가 그쪽 지인들로부터 북구갑의 지금 분위기 많이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민식에 대한 분위기, 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도 다 읽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전재수한테 깨지고 나서 떠나면서 해단식에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도왔던 지지자들이 선거 졌다고 그런 식으로 훌쩍 그냥 가버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지역의 민심은 제가 이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을 떠났으면은 떠난 데 따른 책임도 져야 됩니다. 필요할 때 떠나고 판이 요동치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북구갑이 내 자리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정치하는 거 그거 더 이상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북구갑 주민들은 박민식이가 했던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지역을 지켰는지 또 누가 또 필요할 때만 지역을 찾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북구갑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그런 정치 플랫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삶을 걸고 살아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더 이상 북구갑에 대해서 발을 걸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박민식이는 자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중하십시오. 지금은 적어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북구갑 주민들은 이미 다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북구갑에
북구갑에 또 저 국힘 쪽에서도요, 북구갑에 더 이상 후보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보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죽하면은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북구갑에 후보 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위해서라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